다음은 대구 달서갑 출신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홍석준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거들낸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폭탄이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덮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극복해야 됩니다. 여야 모두 힘을 합쳐야 됩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예, 총리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참 수고 많으십니다. 예,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에 괴벨스라고. 예, 나치 선전상 괴벨스입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하고 의심하지만 계속 반복하면 결국 믿게 된다. 진실과 거짓을 적당히 섞어주는 것이 100% 거짓말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중요한 것은 믿는다는 사실 그 자체다. 이런 것으로 독일 국민들 2차 대전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로 몰았습니다.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좌파 일부 언론들은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프레임으로 이런 어떤 끊임없는 거짓말로 판명된 것들도 지금 이 대정부 질문중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심히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얼마 전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던 포퓰리즘의 몇 가지 중요한 문제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해야 되지 말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펼친 것을 같이 한번 총리님과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예, 국가 부채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한번 보시면 지금 1075조 중에 문재인 정부 단 5년 동안 거의 40% 이상, 즉 국가 부채 1948년도부터 짓게 된 이 국가 부채가 문재인 정부 집권 단 5년 만에 40%나 발생을 했고 IMF에 따르면 OECD 지금 증가율 1위로 지금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로 인한 지금 기재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부채를 갚는 이자 비용 하더라도 21조, 2026년도에는 27조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이 재정의 건전성은 국가 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해도 결국 최종적으로 건전한 재정이 있어야 극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건전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 이것은 국민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이런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기축통화국이 아닌 이런 나라는 재정에 있어서의 건전성을 경제정책 우선순위에 굉장히 위에 두고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재정 건전성은 인기는 없는 정책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대표적인 포퓰리즘 어떤 두 가지 측면에서 사회보험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잘 아신 것처럼 어떤 정부에서조차 다 계획을 하고 보험료를 인상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가 보험료를 인상을 하지 않아서 지금 기금 고갈 시점을 2년 단축시켰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억을 똑똑히 하고 있습니다만 2018년도 한번 보험료 인상을 폈다가 이를 이야기하는 복지부 간부들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수사할 정도로 강력하게 반대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사회보험, 건강보험 역시 이렇게 재정
수입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이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 57조에서 2021년도 80조나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 등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내 MRI 예를 들면 2018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 10배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또 고용보험 역시 지금 심각하게 적립금이 박근혜 정부 10조에서 2021년도에는 5조 6천억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런 고용보험은 단순하게 적립금의 문제가 아니라 건전한 선량한 노동자의 피해를 일으키는 또 다른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45% OECD 지금 3위를 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재정 적자 보조금 역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의 각 장관님께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지만 총리님께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앞으로의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비합리적인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거는 결국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이 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이 그렇고 고용보험이 그렇고 의료보험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이런 단기적으로는 인기 있는 정책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거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우리가 이거를 일종의 합리적인 그런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나중에 정말 어려운 위기에 몰려가지고 조정을 해야 할 때는 또다시 엄청나게 큰 폭으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적으로 과거에 몇 년 국민들에게 조금 부담을 적게 드렸다 해가지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좋아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정부가 국민들한테 다소 인기가 없더라도 국민들을 잘 설득해서 이 문제가 건전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부를 운영하는 그러한 정책 당국자로서 또 정부로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거기에 모든 그러한 단계에서 국회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과제지만 우리가 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건전한 우리 국가가 유지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러한 사회보험은 재정 수입도 물론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노동자 내지는 의료보험의 어떤 수요자 간의 어떤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가진 자료에 따르면은 실업급여 5회 이상 단순 반복 수급자만 하더라도 지금 2만 명 가까운 그런 어떤 반복 수급자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고용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좀 더 강하게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크게 세 번째로, 지금 많은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공기업의 적자가 한전 30조, 가스공사 9조 이상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기업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무분별하게 많은 사람을 뽑았고, 또한 공공요금을 국제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지 못하는 억누른 어떤 요금 어떤 정책의 결과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 가스, 수도, 소비자 물가 지수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강하게 공공요금을 억누른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한전의 영업이익을 보면 박근혜 정권 마지막에 4조 9천억, 거의 5조가 난 상황에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지금 한전의 적자가 30조 가까이 됩니다. 결국은 이 그래프에 보는 것처럼 배럴당 2020년 42불 하는 것이 2022년도 말에 96불 할 때까지 우리는 거의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것들이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고 소위 말하는 가격 메커니즘, 적정하게 올려야지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경제학에서 말한 가격 메커니즘의 기본을 결국은 이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다 일반 국민들께는 부담이고 또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야 모두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이는 이 정책이 이런 다소는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같이 꼭 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총님, 제가 마지막으로 총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총님도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 어떤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한 적지 않은 또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 현장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규제 개혁의 성과가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체감하지 못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PPT를 보시면 트래포드 파크라고 세계 최초의 산업 단지입니다. 맨체스터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산업단지라는 개념은 인류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트래포드 파크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 그라운드 올드 트래포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완화에 있어서 저희들도 당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어떤 분야뿐만 아니라 규제 개혁에 총님의 좀 더 많은 성원과 그리고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 규제 개혁에 대한 그 당의 위원회를 맡아서 아주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로서도 특히 새 정부 들어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보다는 적절한 개입, 그것을 통해서 민간의 활력을 살려서 혁신을 해보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정책의 그 골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로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하시는 규제개혁 추진 전략 회의를 창설을 해서 지금 회의를 2번을 했고 곧 아마 3번째 회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도 대폭 강화를 했고 또 규제개혁 추진단도 의회에서 우리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이 확보돼서 약 150명 정도의 인원이 아주 불철주야 이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정부가 이러한 규제 개혁을 우리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하나의 그 정책으로 보고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우리 입법을 통해서 우리 국회에서 좀 그 결단을 해주셔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규제 개혁은 기존 규제 개혁은 또 기존 규제는 규제대로 또 많은 거기에 기득권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득권을 이기고 규제 개혁을 하려면 대통령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부의 노력과 함께 절대적으로 우리 국회의 아주 그 도움이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지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입지 문제도 다른 아주 덩어리 규제와 마찬가지로 개선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고 그렇게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도 보존하고 또 입지가 제한을 받는 그 근본적인 원인도 저희가 지켜가면서, 그러나 새로운 방법으로의 규제를 통해서 기업의 혁신과 당초 규제의 목적을 한꺼번에 달성하는 그러한 쪽에 좀 균형 있는 규제 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재부 장관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장관님. 네. 전 정권 관리 윤석열 정부가 자꾸 건전 재정을 하니까
기재부 장관 하시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현재 국가 이 경영의 근본 근간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정책적 수행입니다. 예, 지금 서울과 대구를 비롯한 대도시 도시철도 무임 소송 문제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하철 등 공공 교통에 이런 어떤 경로대 무임승차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필요성도 있지만 또한 부작용도 많아서 이것을 단순하게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라는 측면보다는 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서울시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검토,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구분해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는 이 소위 말해서 지하철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일정 부분 노인분들 무임승차 관련된 적자 부분, 적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 하나 하고, 과연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 무임승차를 지금 체제처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두 부분에 논란이 있는데 지금 막 섞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이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 지하철, 서울 도시철도 통칭 서울 지하철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아시다시피 서울시 지자체 시설입니다. 그리고 지방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지자체 사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현재 노인복지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는 국가시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요금 할인, 무상 등등에 관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봐야 된다 하는 거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거를 무상으로 할지 여부도 역시 지자체 재량 판단으로 법규가 정하고 있다.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량 판단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시설을 운영하면서 적자 부분이 있으니 우리도 어렵다.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해달라. 지금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한 해 살림을 운영하면서 금년에 640조 가량의 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빚을 60조 가량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국가 부채 재정 적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도 엄청난 나라 살림을 빚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어렵다고 해서 이거를 중앙정부에서 빚내서 지원해달라. 이것도 논리구조로 맞지 않고,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가 80%가 넘는 전국 최고의 재정 건전성이 우수한 곳입니다. 그러면은 자체의 재정이 좀 어렵다고 해서 하면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 경북, 예를 들어 이런 데는 30%도 채 안 됩니다. 이런 데 대한 노인분들, 이런 데 지방 재정 지원 소요는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균형 형평 차원에서도 말이 되질 않는다. 그래서 중앙에서 빚을 더 내가지고 가장 재정 상태가 좋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달라. 이것 자체도 말이 되질 않는다. 다만 정부에서도 서울 지하철 등 관련해서 지난번에 안전사고가 있었던 우리 스크린도어 그리고 노후 차량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도 약 2.2조 원을 지원해줬고 금년 예산에도 약 1,400억 이상의 지원 자금이 들어갑니다. 무상 지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면서 적자가 되는 부분은 우선 그 운영과 관련해서 스스로 한번 경영 진단을 해보시라. 효율화할 부분이 없는지, 원가 절감할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서 스스로 자구 노력이 우선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무임승차, 이것이 과연 그럼 어떠냐, 여기 관해서 지금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과 관련해서 노인 연령 65세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여기 문제부터 이용 시간대 또 이용 시간을 제한하자 뭐 이런 다양한 의견도 한쪽에서 제시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 노인들이 60세 되면 우리 정년인데 대개 이 소위 말하는 퇴직 연령이 지금 되니까 65세 이상 되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우리 나라 현실의 노인 빈곤율도 굉장히 높다. 이 또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국가든 지방이든 정말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 노인분들에 대해서 몇 세에 무임승차를 할지 말지 이 부분하고 서울시에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 적자 부분을 나라에서 중앙정부에서 메워달라, 지원해달라. 이거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며 지방의 적자를 지자체 운영시설의 적자를 중앙정부가 빚내서 그것도 또 지원해달라.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 또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국토부 장관님 좀 나와주십시오. 예, 장관님.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참 큰 문제입니다. 다행히 장관님께서 작년 12월에 선제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서 수도권은 조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대구만 하더라도 작년 12월 말에 미분양이 13,500가구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토부의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전국적으로 미분양은 지금 7만 호를 좀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숫자적으로는 20년 장기 평균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악성이라고 볼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한 7,000호 정도로 역사상 최저점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선분양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설사가 이제 인허가를 받아서 이 착공에 들어가면서 바로 분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미분양으로 공사를 진행하려다 보니까 자금이 어떤 그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금융당국과 함께 5조 원 규모로 그 공사 진행 중인 그 주택들에 대한 보증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 건설에 대한 공급 금융의 경색에 대해서는 이미 선제적인 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주택의 거래 단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공급자나 소비자가 수요자가 관망 상태로 있고 금리도 아직 그 추세가 인상이 멈추거나 아니면 반전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 예측들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사려는 척이나 팔려는 척이나 다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거래의 경색은 심하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자체가 좀 풀려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규제 완화라든지 공급 쪽의 금융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적절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민들을 울리는 것이 빌라왕 전세 사기에서 봤듯이 굉장히 많은 전세 사기가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부터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어떤 전세 사기 보완 대책을 굉장히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매매값이 폭등하는 시기에 임대차 3법 등으로 해서 임대 매물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까지 겹치다 보니까 전세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값도 오르고 매물도 없는 상태에서 많은 그 세입자들이 이제 빌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쪽에는 가격 형성이라든지 보호 장치가 약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빌라왕 같은 조직적인 이 전세 사기 조직들이 판을 쳤고요. 거기에다가 이 보증금 대출 같은 경우가 거의 서민 대출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거의 그 건전성 규제 없이 풀리다 보니까 무자본 갭 투자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극성을 부렸습니다. 대신 이에 대한 보호 장치나 견제 장치는 사실상 없다시피 해서 방치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9년부터 22년 정도까지 한 4년치 정도 전세 사기 물량이
쌓인 채로 지금 만기가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세 사기가 터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피해 센터도 저희가 개소를 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경찰과의 합동 단속 그리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보호책들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6가지 법안, 특히 악성 임대인에 대한 그 정보를 임차인들이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비롯해서 6개의 법을 지금 국회에 발의를 하거나 발의를 할 상황입니다. 이를 빨리 입법을 해서 올해 절정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걸로 보는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도 하고 이후로는 이 부분들이 아예 근절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윤석열 정부가 철저히 전세 사기는 근절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법안을 하나 냈는데 확정일자가 이 길이 아니라 이제는 전자 관련된 구조가 발달되기 때문에 당일날 즉시 확정일자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냈습니다. 관련된 법적 제도 정비도 국회와 정부가 좀 더 많은 어떤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데요. 법원에서나 금융권에서가 이게 그 선순위 관계가 불안정하다라고 좀 신중한 검토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급한 대로 우리 국토부에서 그 실거래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확정일자에 따른 우리 주민센터의 이 신고가 접수가 되는 대로 실거래가 시스템에다가 등재를 바로 실시간으로 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에 대한 순위를 따질 때는 이 부분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임시 조치는 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방어는 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 우선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관련해서 또 건설 노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건설 노조가 자기들 인원을 채용하지 않거나 관련된 뭐 크레인이라든지 장비를 고용하지 않으면은 건설 사업장에 가서 굉장히 많이 이제 조직적 방해를 하는 현상을 저희들 보통 시민들 이웃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데 법보다 주먹이 더 무서운 어떤 현실에서 그냥 눈 감고 지나간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더 강력한 지금 의지를 많이 보이고 계신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국의 건설 현장에 거의 예외 없이 채용 강요, 장비 사용 강요, 그리고 금품 요구, 뭐 전임비, 원래비 등등 이런 명목으로 해서 저희가 일부 예외라도 있을 줄 알았더니 100%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워낙 뿌리가 깊었는데 건설 현장에서 진정한 노동을 보호하고 진정으로 일하는 기업들을 보호해서 결국은 우리 소비자인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면에서 저희가 올해는 건설 노조에서의 이런 그 불법적인 조폭 같은 형태 이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과거에 일부 좀 급진적인 그러한 그 세력들이 정당이 해산된 이후에 이런 곳에 전임자 또는 일하지 않는 팀장, 반장이라는 형태로 전국의 건설 현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저희는 일하지 않는 팀장, 반장 그리고 일하지 않는 전임자들이 사실상 전문건설 중소업체들을 다 현장의 통제권을 뺏고 여기에 대해서 채용장사 그리고 뒷돈을 받아내고 자신들의 조직 확장과 정치 투쟁의 기지로 사용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윤석열 정부의 법치와 공정의 잣대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 예, 화물연대와 더불어서 건설 노조의 이런 어떤 조직적 방해에도 불구하고 장관님의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올바른 건설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국민의 삶은 어려워졌고 청년들은 미래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큰 소리 치던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남긴 것은 결국 재정 파탄과 국가 경쟁력 추락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를 혹독한 결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봄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바로잡아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고 청년들의 희망도 있습니다. 여야가 힘을 모아 경제 전반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노동, 교육, 공공연금, 규제 개혁을 해야 하며 양극단, 분열 정치도 끝내 국민께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국민만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해법을 함께 모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